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고파병 환자에서의 근감소증입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다양한 전문 분야가 좀 폭 넓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성고파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만성고파병 하면 이제 CKD라고 짧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만성고파병 환자에서 sarcopenia의 기전, 진단,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성곰파병이라고 하면 결국 만성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넓은 의미로는 원인과는 무관하게 신기능 저하나 혈뇨, 단백뇨와 같은 콩팥 기능의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크레아틴을 이용해서 GFR이라는 또 콩팥 기능을 간접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GFR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만성곰파병이라고 특히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만성곰파병 중에서도 특히 이런 오기, GFR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말기 신부전이라고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말기 신부전이 있는 환자들은 본인의 콩팥만으로는 생명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주는 신대처법이라고 하는 투석이나 이식을 통하여 콩팥 기능을 일부 대신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기 신부전 환자는 이것처럼 혈액이나 또는 복강 내에 투석액을 유입함으로써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요독 물질을 제거하거나 워터를 제거하는 식으로 콩팥 기능을 대신해 주게 되고, 일부는 이런 신장 이식을 통하여 콩팥 기능을 대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이 만성 콩팥병 중에서도 상당히 진행된 이런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대부분 sarcopenia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에서의 근감소증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이런 투석 환자나 이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데이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만성곰파병 환자에서 sarcopenia의 프리밸런스는 국가나 인종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만성곰파병 환자의 50%는 리스크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리스크에 놓여 있는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는 sarcopenia가 발생을 하고, 이런 sarcopenia가 발생을 하게 되면 원이어 모탈리티가 20%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KD에서 sarcopenia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다양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나 모탈리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언더라인 코모비디티로서의 어떤 CKD는 바이올로지컬한 에이징을 유도하게 되고, 이는 sarcopenia 또는 펑셔널하게는 프레일티를 유발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것들이 다양한 애드버스 이벤트들을 유도하게 되는데, 서로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좀 이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성곰파병 환자에서 sarcopenia의 기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 이제 여러 연자들께서 반복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원래 sarcopenia의 이제 원래 정의는 이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토콘드리얼 디스펑션이나 다양한 마이오스타틴 또는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으로 인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피지올로지컬한 현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만성 질환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조금 더 조기에 나타나면서 노화 현상의 하나로서 머스매스가 감소하게 되는 하나의 패솔로지컬한 현상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성곰파병에서 sarcopenia의 이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이것처럼 아주 다양한 팩터들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중요하게는 이런 만성곰파병 환자에서 동반되어 있는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그리고 이거가 동반되는 인슐린 레지스턴트, 그리고 아노렉시아, 이 세 가지 팩터들이 결국 말뉴트리션 상태를 일으키게 되고, 또한 프로테인의 아나볼리즘과 카타볼리즘의 임밸런스를 일으키면서 말뉴트리션 또는 sarcopenia를 일으키는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투석을 이제 하는 사람들한테 그 유병률이 많은 이유가 이 투석 시술 자체도 어떤 말뉴트리션이나 sarcopenia를 일으키기 때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혈액투석 환자에 있어서 혈액이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포린바디 리액션, 복막투석의 경우 투석액을 통해서 배출되는 다양한 뉴트리션의 로스, 그리고 페리토니티스 또는 바이오 인컴패티블 솔루션과 같은 다양한 팩터들이 투석 시술 그 자체만으로도 sarcopenia를 일으키는 팩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성곰파병의 sarcopenia 진단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이제 제너럴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진단 기준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결국 머슬 매스나 스트렝스 거기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피지컬 퍼포먼스를 측정하여서 이 만성공밥병이 있어서 어떤 sarcopenia를 진단을 하게 되는데, 먼저 sarcopenia의 기본적으로 스크리닝을 하기 위한 살크F, 최근에 이제 뭐 칼프까지 같이 해서 이제 사이클 칼프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그 이후에 머슬 매스를 측정하기 위한 BIA와 덱사 이 두 가지가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머슬 매스를 측정하는 중요한 메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사이클F나 덱사, BIA가 실제로 그 볼륨 디펜던트한 만성공밥병 환자에 있어서는 다양한 메소돌로지컬 리미테이션이 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아시안 워킹 그룹에서 이제 퍼블리시한 이제 페이퍼인데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사이클F를 해서 스크리닝하고 의심되면 스트렝스나 피지컬 퍼포먼스, 머슬 매스를 측정하여서 sarcopenia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흐름에 있어서 차이는 없는데, 실제로 스크리닝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이클F가 그 정확도가 투석 환자나 말기 신부전 만성 콩밥병 환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예측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F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런 간단한 이런 퀘스처네어를 이용하여서 설문을 해서 스코링을 매겨서 4점 이상이면 sarcopenia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sarcopenia를 위한 다양한 머슬 매스 측정이나 스트렝스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실제로 이제 기본적으로 투석 환자들이 디프레시브 모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에서 보시는 것처럼 179명의 이제 혈액 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았을 때 네거티브 프리디ክ티브 밸류는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인데 포지티브 프리디크티브 밸류가 약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피지컬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환자가 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사하게 복막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에서도 이런 네거티브 프리디크티브 밸류는 97%에 달하지만 어떤 질병의 포지티브 프리디크티브 밸류가 24%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클F가 유럽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고 아시안 가이드라인에서도 스크리닝 메소드로 많이 권고가 되고 있는 설문지이긴 하지만 실제로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앞서 제가 두 개 보여드렸던 그 연구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두 연구에서도 공이 포지티브 프리디ክ티브 밸류가 너무 낮기 때문에 특히 sarcopenia의 프리벤스가 너무 낮은 그런 그룹에서 루틴하게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머슬 매스를 측정하는 메소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그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동일하게 어떤 머슬 매스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덱사와 BI를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방법 둘 다 투석 환자들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덱사는 짧은 시간 내에 측정이 가능하고 체스트 엑스레이 약 10분의 1 정도의 라디에이션만으로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도도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떤 바디 컴포지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골드 스탠다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실제로 볼륨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그 정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통상 혈액투석 환자들을 보면 투석 직전이 혈액투석하기 직전이 상당히 볼륨 오버로딩이 가장 많이 심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투석 직후가 볼륨이 가장 이제 유볼믹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 기간 동안에 한 2에서 3kg 정도의 워터 리무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워터 리무벌을 한 2kg 정도 이제 하게 되면 실제로 폐프리매스, 우리가 머슬 매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그대로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실제로 볼륨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 환자들에 있어 그 볼륨 오버로딩만큼 머슬 매스가 오버 이스티베이션 되는 이펙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I도 조금 측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제너럴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행된 연구가 많기 때문에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이런 워터 컨텐트의 정확도는 실제로 다양한 레퍼런스 메소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정확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하이드레이션이 심하게 되어 있거나 또는 볼륨 오버로딩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측정 레퍼런스 메소드와 그 바이어스가 프로포셔널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BI 메소드는 워터 컨텐트를 이용해서 리그레션 공식을 통해서 바디 컴포지션을 측정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런 부정확한 워터 컨텐트의 측정이 그대로 이제 머슬 매스의 측정으로 이제 바이어스된 결과를 유도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부정확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이런 밸리데이션과 관련된 연구가 좀 충분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환자군 자체가 좀 스페시픽한 환자군이다 보니까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만성공발병 환자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바디 컴포지션을 측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이 있어 왔는데, 다행히도 2020년도에 K-도키라고 해서 이제 네프로지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메인테너스 헤모다이리시스 환자, 그러니까 이제 혈액투소 환자 같은 경우에는 투석 직후는 상당히 유볼레믹한 상태라고 이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투소 환자의 경우 투석 직후는 상대적으로 유볼레믹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BIL을 통해서 바디 컴포지션을 측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억셉터블하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었고, 복막투석 환자는 혈액투석 환자와는 다르게 컨티뉴어스하게 투석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컨티뉴어스하게 볼륨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복막투석 환자에 있어서 BI를 통해서 바디 컴포지션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그 에비던스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었고, 특히 덱사가 조금 더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덱사는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머슬 매스를 예측하는 스탠다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볼륨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이제 볼륨에 따른 어떤 바디 컴포지션 측정에서 리미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덱사를 대신할 만한 어떤 스탠다드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리미테이션을 안고라도 아직 덱사를 통한 바디 컴포지션 측정은 억셉터블하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머슬 매스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대부분 이 머슬 매스를 오버 이스티메이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스트렝스와 머슬 매스를 통하여 sarcopenia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인 이 sarcopenia의 진단을 언더 다이그노시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330명의 다이얼리시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를 보시면 머슬 매스는 전혀 이런 예후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만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연구는 이제 645명의 혈액투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드저스트 하더라도 생존율을 예측하는데 의미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핸드그립 스트렝스만이 예후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복막투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실제로 핸드그립 스탠스 기준만을 이용하여 두 군으로 나눈 것하고, 머슬 매스의 그룹 이제 기준만을 이용하여 두 그룹으로 나눈 경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컴바인하여서 sarcopenia의 진단 기준을 이용하여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생존 예측도를 보면, 실제로 핸드그립 스트렝스만을 이용하여 어떤 군을 나누는 경우에 훨씬 더 사망률을 예측하는 정도가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우리가 어떤 sarcopenia, 머슬 매스, 스트렝스 감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스트렝스가 먼저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머슬 매스가 뒤따라서 감소하게 되는 이런 경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벌이 실제로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성공파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벌이 상당히 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투석 환자들에서 다양한 메타볼릭 컴플리케이션 때문에 머슬 내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볼륨 오버로딩으로 인한 이런 머슬 매스의 오버 이스티메이션 때문에 실제로 머슬 매스와 스트렝스 둘 다를 이용하여 sarcopenia를 진단하는 기준보다는 각각의 컴포넌트에 집중을 하여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는 sarcopenia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진단과 인터벤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치료 부분입니다. 치료는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이제 고려될 만한 치료 방법들이 여러 가지 이제 메타볼릭 에시도시스나 적절한 투석도 유지, 그리고 언더라인 디지즈 컨트롤과 같은 제너럴 메디컬 컨디션을 이제 케어를 해야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엑서사이즈나 네게스트로 아스테이트, 그리고 뉴트리셔널 서플리멘테이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항염증제나 식욕 촉진제인 그렐린, 마이오스타틴 블로케이드나 아나볼릭 에이전트 같은 것들은 낮은 수준에 있어서 어떤 권고될 만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는 코티졸 레벨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레지던트를 유발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프로테인의 머슬 브레이크 다운을 증가시키고 이런 신세시스를 감소시켜서 프로테인 에너지 웨이스팅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는 적극적으로 교정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환자들
위해서 이제 치료하는 약제들이 오랄 바이카보네이트인데, 이런 오랄 바이카보네이트는 이런 만성급발병 환자에 있어서 볼륨 오버로딩을 유발하거나 하이포칼레미아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실제로 만성급발병에 있어서 이런 환자들에서 엑시드 로딩의 대부분이 실제로 섭취하는 프로테인 인테이크 양과 코릴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 엑시도시스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말뉴트리션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하고, 이런 메타볼 에시도시스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말뉴트리션이 있는지, 머슬매스의 감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파악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감소되어 있다면, 다른 원인이 배제되었다면 메타볼 에시도시스를 교정함으로써 sarcopenia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투석 적절도입니다. 투석 적절도는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한데 결국 말기 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을 통해서 이제 콩팥 기능을 대체해주게 되는데, 이 투석도 도즈라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투석이 이루어져야 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라는 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투석 적절도가 부족하면 다양한 유레미 톡신이 몸 안에 축적이 되고 볼륨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sarcopenia나 이제 말뉴트리션이 오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들한테는 이런 이제 KT-보브 유리아라고 해서 이제 투석 적절도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요. 뭐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이런 이제 적절한 투석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말뉴트리션에 동반되어 있다면 이런 투석 적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트리셔널 세라피입니다. 실제로 이 만성고발병에서 뉴트리셔널 세라피와 관련되어서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다시피 2020년도에 K도큐에서 새로이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투석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만성고발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잔여 신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단백 식이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만성고발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부분이 이제 프로테인이 대사되면서 나오는 물질들이 콩팥에 똑식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단백 식이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kg당 0.6g 정도의 저단백 식이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특히 당뇨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혈당 조절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0.8g 정도의 단백 섭취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투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투석으로 진행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잔여 신기능을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고 대부분 이렇게 진행한 경우에는 말뉴트리션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한테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단백인 1.0에서 1.2g/kg 정도의 어떤 단백 섭취를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엔 프로테인 인테이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표로 다시 만들어 보았는데, 외우는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만성고발병 환자 당뇨 없으면 0.6, 당뇨 있으면 0.8, 투석하면 조금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1.0, 외우기도 좀 쉽습니다. 0.6, 0.8, 1.0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칼로리와 프로테인 타입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칼로리 섭취와 관련되어서는 25에서 35kcal로 조금 브로드한 인터벌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의 실제 바디 웨이트, 그리고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 그리고 현재 섭취하고 있는 킬로칼로리를 계산하여서 만약에 환자의 실제 바디 웨이트가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보다 좀 언더 웨이트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섭취하고 있는 킬로칼로리 거기에다가 이제 환자의 바디 웨이트를 통해서 계산된 어떤 35kcal 그 사이로 조금 이제 더 많은 킬로칼로리를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면 되겠고, 프로테인 타입과 관련되어서는 이 식물성 단백질이 좋으냐 동물성 단백질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고발병 환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말뉴트리션이 굉장히 흔하고 프로테인 에너지 웨스팅이 흔하기 때문에 좀 바이올로지컬 밸류가 높은 애니멀 프로테인을 전통적으로 좀 권고를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조금 애니멀 프로테인을 좀 더 권고하는 추세이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애니멀 프로테인은 롱텀하게는 다양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나 캔서 리스크를 높인다는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애니멀 프로테인을 권고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이어터리 카운셀링이나 어떤 접근에도 불구하고 말뉴트리션이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다양한 뭐 오랄 뉴트리셔널 서플리멘트들을 이용하여서 좀 보충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테인 에너지 웨이스팅이 지속이 되면 결국 튜브 피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튜브 피딩으로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결국 TPN을 고려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식욕 촉진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메게스트로 아스테이트는 암 환자에서만 보험이 돼서 암 환자들한테 식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신장내과 영역에 있어서 아노렉시아가 심하면 이러한 약제들을 비보험으로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렐린은 실제로 몇몇 실험 연구에서 상당히 식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긴 한데, 아직 뭐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서 이번에는 이제 메게스트로 아스테이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로 메게스트로 아스테이트와 관련되어서 스터디들이 아주 대규모의 큰 스터디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조그만한 어떤 소규모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연구들에 있어서 다행히 대부분 좀 뉴트리션 상태를 호전시켰다라는 결과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어떤 만성컵밥병 환자에 있어서 sarcopenia가 주로 아노렉시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러한 식욕 촉진제로서 메게스트로 아스테이트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엑서사이즈입니다. 앞선 연자께서 이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좀 얘기를 하셨는데,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머슬 매스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모달리티가 엑서사이즈인 것처럼 이게 만성 콩밥병 환자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이제 그로스 팩터를 유도하고 다양한 항염증 효과를 통해서 머슬 매스를 증가시키는 것은 제너럴 파퓰레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엑서사이즈를 통하여 머슬 매스를 향상시켰다, sarcope니a를 호전시켰다라는 데이터가 좀 부족하지만, 그런 데이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시도를 고려해봐야 되는 트리트먼트 모달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아나볼릭 에이전트입니다. 실제로 이제 만성 콩밥병 환자들, 특히 투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매우 떨어져 있고 그로스 호르몬이나 IGF-1의 레지스턴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서플리멘테이션 함으로써 어떤 바디 컴포지션을 호전시키고자 하는 트리트먼트가 있어 왔는데, 이처럼 10명의 복막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이 그로스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면 토탈 아미노액시드 컨텐트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또 그로스 호르몬을 이제 6개월 동안 투여한 139명을 대상으로 한 RCT에서도 약을 투여하게 되면 의미 있게 림바디 매스를 증가시키고 팻 매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드로젠 아날로그를 이용해서 한 연구인데, 실제로 12주간 팔로우한 79명을 이용한 RCT 결과인데, 엑서사이즈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이런 안드로젠 아날로그를 투여하는 것이 림바디 매스의 증가 그리고 팻 매스의 감소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 결과만 보면 쓰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트리트먼트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롱텀하고에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합병증 발생률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 실제로 롱텀하게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카디오마이오패시나 캔서 리스크 같은 어떤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매우 높기 때문에 루틴하게 사용되지는 않고, 다양한 어떤 트리트먼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리프레이터리한 환자에 있어서 쇼텀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모달리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항염증제인데, 실제로 이제 항염증제도 어떤 말뉴트리션 상태나 sarcope니a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고려될 수 있는 트리트먼트 모달리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규모 연구이긴 하지만 일부 이제 퍼블리시된 데이터들이 있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좀 인컨시스턴트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만성 콩팥병에서 유도되는 염증이라고 하면 로우 그레이드 그리고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언더라인 디지즈에 대한 컨트롤이나 이러한 약제들이 롱텀으로 사용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만성 콩팥병 환자에 있어서 어떤 sarcopenia 치료에 있어서 이런 항염증제는 아마 조금 그 근거가 낮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되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 만성코바병 환자에 있어서 이 살코피니아의 프리밸런스는 매우 높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이고 멀티팩토리얼하게 이제 작용을 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주로는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그리고 인슐린 레지스턴스, 아노렉시아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키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코바병 환자에 있어서 살코피니아의 진단은 아직 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메소돌로지컬 리미테이션 때문에 많은 이슈가 지금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살크F는 파지티브 프리디क्티브 밸류가 좀 낮기 때문에 그 점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겠고 투석 환자의 경우 특히 이제 혈액 투석 환자 같은 경우에는 BI를 투석 직후에 바디 컨버션을 측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고 아직 복막 투석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는 자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덱사는 볼륨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아직 이것을 대체할 만한 스탠다드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좀 어셉터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모다리티라고 생각이 되고요. 치료 측면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메타볼릭 에시도시스를 교정하거나 특수한 투석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또는 언더라인 디지즈는 없는지 인펙션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1차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교정이 되지 않으면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나 엑서사이즈 또는 아노렉시아가 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메기스트롤 아세테이트 등을 사용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